안녕하세요. 프리다입니다. 오늘 9번째 강의 시작하려고 해요. 9번째 강의 주제는 자기 인식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또 자기 실현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알아가는 방법,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알아갈까?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제가 하는 인지행동 교육론에 의거해서 나 자신을 좀 알아보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나를 아는 내 지식이 좀 더 풍부해져 가는 그 방식을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계속 앞에도 얘기했듯이 감정에 대한 살피는 것, 자기 감정을 살피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으셔요. 내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굉장히 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남에게 예의를 좀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거나 또는 자신이 약하다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좀 우려하게도 되고, 실제로 내면의 고민이 많은 부분 감정으로 응축되어 있는데 그 감정을 좀 살펴보라는 것이 앞에 강의의 좀 강조점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뿐만이 아니라 오늘 감정 얘기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나를 더 깊이 알아가야지만 내가 삶 속에서 남과의 경쟁 의식이라든지 또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공명심이라든지 또 자기 우울감, 그게 다 비교해서 정신적인 아픔으로서의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자주 찾아오는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식을 조금만 도와주면 그게 좀 완화되고 가벼워질 수도 있고요.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남을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를 탐구하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전의식 또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걸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자기 인식에 있어서는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물론 이제 저는 자기 성찰 교육으로 교육론을 만든 사람이지만 자기 인식을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관찰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중에 자기와의 화해도 일어나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영성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어쩌면 제가 이 강의 시리즈에서 마지막 부분에 영성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계속해서 강의가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은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에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한 책은 물론 제가 기독교 교육 엘리사벳을 찾아 나서다라는 저의 책에서도 안내하고 있지만, 제가 분석 심리를 공부하면서 참고하는 책은 오늘 커니 즈빅 앤 스티브 울프라고 하는 사람의 공저인데 Romancing the Shadow라는 책이에요. 자신의 마음의 그림자하고 로맨스를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삶이 활기 있고 또 진정한 자기 진정성을 놓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영적 작업서, 안내서라는 부제가 달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아서 오늘 그런 얘기를 일부분을 좀 드리려고 해요. 융을 설명하면서 자기에 대한 셀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나와 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나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내가 나를 좀 알아줘 하는 내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는 창구들이 있는데, 그 창구들을 아주 민감하게 자세히 바라보면 나를 더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스치고 지나가면 알 수 없지만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 그래서 감정일기도 써보라는 얘기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밖에 오늘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그림자 또는 이제 내 마음의 그림자,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 내면의 그 뒤에서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기 메시지, 셀프 메시지, 자기 메시지가 있다라고 해요. 자기 메시지를 잘 살펴보자.
감정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나만의 혼잣말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뭐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갑자기라기보단 전형적으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가늠할 수도 있지만 일단 좀 뭐 표현을 해본다면 제가 많이 들은 얘기 중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좀 자주 쓰는 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기도 하죠. 그 가운데 좀 제가 들었던 걸 기억해낸다면 난 참 소심해 이런 얘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지 뭐. 내가 고작 해봐야지 늘 이런 정도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난 머리가 좋아. 나는 운동 잘해. 또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또는 나는 너무 뚱뚱해. 난 너무 게을러.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들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과도하게 자기 입에서 자주 나오는 자기 메시지가 무엇이 있나를 관찰해 보는 건 굉장히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 의외의 발견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는 걸 누가 이렇게 동영상을 쭉 찍어서 매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나를 객관화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한 이야기나 또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뒤돌아서 기억해 하거나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무수한 것들을 경험하고 또 표현하지만 다 허공으로 날아가고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조금 메모도 하시고 기억도 하시면은 자기를 좀 더 확정해가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잘하는 메시지가 뭐가 있나? 자기 자의식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난 좀 나랑 달라. 남하고 좀 달라. 그런 얘기를 속으로라도 하든지, 하여튼 자기 혼잣말로 하든지, 겉으로 드러내는 말로 하든지, 자기에 대한 자기 표현,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그 얘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힘을 주는 메시지 같은 거는 좋죠. 아자아자 뭐 자기에게 주는 긍정의 언어는 뭐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말들은 실제로 나의 역량을 제한하기 쉽고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또는 소중한 가치들이 긍정적인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표현되기보다는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약간 제한하는 말로 자꾸 표현이 되다 보면 우리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나 또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나 또는 긍정적인 메시지라도 너무 과도하게 해서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또 불안감을 주는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서 그 메시지를 왜 그런 메시지를 내가 언제부터 갖게 됐지? 그 메시지를 갖게 된 계기를 좀 살피면 좋아요. 그걸 발견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내가 획득하고 사용하게 된 계기가 뭐가 있었나? 그리고 그것이 내게 미친 영향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조금 더 면밀히 시간이 있을 때 살펴보면 그것을 넘어서 또는 그것 뒤에 감춰진 나의 마음의 그림자를 볼 수 있고 그 그림자를 찾아서 로맨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잘 돌봐주고 만나기를 그리워하고 자주 만나서 그걸 다독여주고 치료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인지행동치료, 자기행동치료가 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향도 살피고 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극복하고 싶은 내 마음에 어떤 희망이 있나? 그리고 수정을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나? 그것도 살피시고 그래서 자기 메시지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면 어떤 말이 더 나을까? 또 너무 부정적이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좀 잘 도와줘서 그런 말을 의식적으로 좀 덜 쓰고 자기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자기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형성하기가 편해지죠. 그리고 그런 방안이나 실질적인 대안을 만든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또 내 생활에 어떤 변화를 준 것은 있는지 그런 것도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 메시지가 너무 자기를 부풀려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건 없는지, 또는 너무 축소시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를 본다면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좀 긍정감이 있구나, 또는 나에 대해서 좀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비하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렇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지, 누구에 비해서 적극적이야, 누구에 비해서 난 좀 게을러, 이렇게 상대적인 자기 판단을 남과 비교하는 일을 그치고 자기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긍정의 언어를, 자기 메시지를 가지는 것이 좀 더 자기를 더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가 자기에게 겸손을 나타낸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진정성 있는 표현으로 사람들과 만나려면 자기 메시지를 발견하셔서 또 자기를 알아가는 방식을 하나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메시지 살피고, 두 번째는 감정 살피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했잖아요. 분명히 그 부정적인 감정, 이모션, 정서 또는 무드가 형성된 것은 어떤 사건이 계기가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자기 인지적인 해석이 그 감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려면 과거에 내가 경험한 어떤 영향을 심하게 줬던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구하라. 그런 것이 상담이 될 수도 있고, 공부도 될 수 있고, 또 피어 그룹, 자기 동료 그룹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인지를 수정할 수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불편한 감정, 그러니까 부정적인, 소위 이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했을 때, 나를 좀 긍정할 수 있는 감정을 좀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본다면, 그 긍정적인 감정도 너무 과도하면 내 그림자를 감추려는 역할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고, 또 너무 부정적인 감정도 실제로는 그 내면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대신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아요. 좀 나열을 다시 하자면, 나에게 심한 죄책감이 있는가, 또 부끄러움이 있는가, 어떤 부끄러움이 있지, 또 어떤 수치심이 있지, 내가 특별히 슬픈 감정에는 어떤 슬픔이 있는지, 너무 외로울 때 슬픔을 느끼는지, 어떤 뭘 잊어버렸을 때 슬픔을 느끼는지, 슬픔도 다 다양하죠. 그리고 분노도 마찬가지. 나는 특별히 어떤 분노 감정 때문에 힘든데 분노가 제어가 안 된다, 화가 제어가 안 된다, 그런 특별한 이슈. 그 분노도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돼서 그 일이 내한테 이제 다가오면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리고 증오심, 미워하는 거, 혐오하는 거, 증오심,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내가 그렇게도 혐오하고 증오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살피지 않고 증오하는 나에게는 너무나 정당성을 빨리 부여하고, 증오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아주 정죄하는 마음이 아주 그 사이에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을 서로 교류하려 한다면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이런 감정들을 잘 살펴보고, 그 이면에서 내가 더 감추고 싶었던 어떤 마음은 있었지 않나,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누구를 미워하는데 너무 밉다, 누구를 질투하는데 이런 게 난 너무 질투가 강해, 또 쓸데없는 경쟁심, 그리고 정말 열등감, 항상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열등감, 갑자기 빈 마음, 너무 공허해지고, 또 어떤 거는 너무 탐욕이 들끓어서 제어가 안 되고, 또 욕구불만, 정말 매사에 짜증나고 욕구불만,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공포심,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느끼기 쉬운 감정들인데, 그 감정 가운데 짙고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감정이 있어서, 여러분이 불편을 느낀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거기 안에는 그 마음들이 우리 자신에게 나 좀 살펴줘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걸 보시고, 자기에게 불편한 감정,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런 감정들이 있으면 살펴보시길 바라요. 이런 그림자를 살피지 않으면 그런 감정 뒤에 숨어있는 섀도우, 그림자를 살피지 않으면 삶에서 늘 남 탓을 하게 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자기 성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솔직한 감정 대화를 하고 그 감정 뒤에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자기 노력을 하신다면 그 그림자가 주는 메시지를 자기의 것들로 잘 소화해서 나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체적인 증상들,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살펴보면 좋아요. 전 지금 약간 감기를 앓고 있는데 이 감기는 사실은 예상된 감기였어요. 같이 주변에 감염된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있다가 감기 걸려도 좋아 하고 이제 함께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감기를 감기가 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고서 이제 보니까 콧물도 흐르고 목도 아프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감기의 시작점을 알게 되고 또 예방했던 거기 때문에 몸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있어서 그 시기에 나를 잘 돌봐주고 쉬게 하고 또 약도 처방받고 또 처방된 약대로 이렇게 잘 먹고 링거도 맞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기분 좋아서 오늘 이렇게 강의에 동영상 촬영하는 날 지장이 없도록 내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몸의 증세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 그냥 돌보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체적인 증세가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게 지금 있으면 자세히 면밀히 살펴봐 줘야 돼요. 마음을 살피는 것만큼 몸을 살피는 것도 중요해요. 어깨가 땡긴다든지 또는 갑자기 손발이 찬다든지 갑자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서 뭐 답답함을 느낀다든지 또는 아랫배가 더부룩해서 막 가스가 많이 그전보다 많이 찬다든지 또는 어떤 통증을 느낀다면 실제로 의사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냥 짐작으로 하지 말고 설치하지 말고 너무 불편하면 반드시 의사에게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좀 하면서 그것이 필요하고 그런 건강검진상에서는 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거는 소위 시민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현대인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 과도한 과제, 업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이 힘들어서 결국 내 몸으로 아프게 느껴서 나를 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땐 그렇게 배웠어요. 기절하는 거는 기절하고 쓰러지는 건 결국 내 몸이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강제로 쉬게끔 하는 사인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 몸이 힘들기 전에 아주 작은 증세들이지만 면밀하게 살펴서 내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돌봐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비건 채식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이제는 4년째인데요. 그전에는 페스코테리안이라고 고기, 흰고기, 붉은 고기 뭐 이런 이제 동물에서 나오는 고기들을 안 먹는 정도. 그러나 생선도 먹고 우유도 먹고 유제품도 먹고 계란도 먹고 뭐 그렇게는 했었어요. 그런데 평생을 제가 어떻게 보면 가스 차는 거, 복부에 가스가 차고 이렇게 배변 활동이 잘 되지 않는 거를 약에 의존한다거나 또는 그냥 다 이러고 살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좀 더 제가 이런 내 삶의 속도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좀 고쳐보고 싶고 그래서 채식을 비건식으로 더 면밀하게 하는 식단을 바꿨어요. 그래서 채소와 곡물과 과일을 만으로 먹는 식단을 지금 해서 먹고 사는데요. 가장 먼저 있었던 신체 변화가 가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장의 길이와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몸에 대한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시도한 지 얼마 만에 이제 괜찮아지고 지금은 언제나 하루가 편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부글부글해서 옆에 사람하고 대화할 때 꼬르륵 소리가 나면 막 창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제 삶에 활력을 주고 또 생기발랄하게 살 수 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체적 증세에 불편한 걸 평생 가지고 있었고 그건 엄마도 아빠도 그러셨던 거라서 나도 그런가 하고 그랬더니 제가 저의 몸에 맞지 않는 식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지점에서 이해가 돼서 그 부분으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선택을 식단에서도 하니까 제 몸이 일단 변해 간 거예요. 그래서 참 내 자신을 아는 과정에서 저 자신이 이런 신체의 증상도 살피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서 권유도 받고 또 자기를 돕는 구체적인 대안 행동들을 해 나가기를 바라요. 제가 인지 상담을 하는데 가끔 이제 멀리서도 전화가 오고 그랬을 적에 보면은 처음에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증세를 잘 몰랐던 시절, 최근에는 그런 얘기들을 잘 진단도 받고 스스로도 자가 인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깍제깍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모르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과호흡 증세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서 만나서 신체 검사부터 하고 심장 질환인지 뭔지 다 한 다음에 그것도 안 나타나면 반드시 그건 상담으로 이어져야 되고 약이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된다. 이런 권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 영역에서는 그까지 상담을 하지 그분을 더 길게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상담 없이 제가 상담을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는 등 그런 일들을 분별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항상 이제 좀 땀이 나고 막 식은 땀이 나고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신체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면 설명하면 돼요. 난 사람들 앞에 있으면 두근거려서 얼굴도 빨개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당황하고 있다, 약간 떨리긴 하지만 당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알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대중 앞에 쓸 때에도 그냥 편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학부 시간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어느 대학에서 서울의 모처 어느 대학에서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정말 발표 수업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던 불편함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대중 앞에만 서면 말도 못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손발이 덜덜 떨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조금 학생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옛날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 있잖아요. 그런 문학의 밤을 할 적에 다 발표할 기회가 있는데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거를 하라고 해서 억지로 했는데 사람들이 재밌어서 그랬는지 정말 우스꽝스러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웃었대요. 근데 이분의 생각은 그 웃음이 자기를 우습게 보고 비난하는 웃음, 자기를 놀리는 웃음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누군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돕기 위해서는 행동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대화를 해서 그거를 그 수업 진행하는 동안에 해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증세도 마음의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나의 일회적 사건에서 얻은 자기의 마음과 경험을 자기 삶 속에 완전히 일반화시켜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대중 앞에 서면 이런 증세가 또 일어날 거야. 그렇게 자기 암시적인 것으로부터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것들 그런 걸로부터 이제 해결되도록 자기를 안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 증세 갑자기 두통이 난다. 갑자기 어지러웠다. 갑자기 어떤 그런 것이라도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어하기 어려운 자기 파괴적 이상행동이라고 해요. 근데 그 행동에는 자기를 파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상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거로는 어떤 중독 행동이죠. 커피를 하루에 몇 잔 이상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어떤 행동이 있는데 그것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있는가. 갑자기 막 주민등록증도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고 자기에 관한 어떤 것들을 파괴하고 싶고 심하게는 이제 자기 자해를 하는 경우까지 일어나죠. 자기 파괴적인 행동 가운데 어떤 중독 증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약물을 먹게 된 뭐 경위가 있고 또 치료를 위한 약물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뭐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건 우리 사회에 아직은 좀 드문 일이긴 하지만 점점 뭐 확산되고 있고 또 드러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모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자기를 파괴적인 어떤 하는 그런 자기 파괴를 하는 약물에까지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뭐 술, 담배를 끊어라 이건 건강상의 얘기도 많이 듣는 얘기지만 그걸 알지만 건강에 해로운 거라는 거 알지만 그거에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고 과도하게 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동이 이미 드러났다면 그거는 좀 돌봐줘야 되는 자기 메시지라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괴적인 이상행동에는 또 거짓말도 있어요.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된다든지 아주 또 뭐 그냥 하얀 거짓말이라고 좋은 거짓말도 있지만 자꾸 거짓말을 하면은 버릇이 되니까 거짓말을 자기가 좀 많이 한다. 이런 것도 이상행동이기도 해요. 그리고 언어폭력,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언어폭력 또는 뭐 폭행, 폭력에는 타인을 향한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이 있지만 이건 폭력에 관한 강의는 아니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언어폭력이라든지 또 자신을 물리적으로 해하는 자해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상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통제받고 있고 그것을 끊으면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행동이 있으면 어떤 행동이 있지 그것이 내 스스로가 안 되면 도움을 받으셔야죠. 그렇게 인식을 하면 좋겠고요. 그런 자기 파괴적인 이상행동을 하게 되는데도 다 원인이 있어요. 이유 없는 행동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은 아마도 그럴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제는 좀 돕고 싶다면 적극적인 치료와 또 대안 행동을 해서 자기 연습을 해가면 좀 수정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번째, 그 밖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내 자신을 탐구해야 되는 그 시기를 30대에 거쳤는데, 그때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내 말, 아까 자기 메시지처럼 그런 말들, 그리고 꿈 저널링도 했어요. 꿈을 적기도 했어요. 꿈이 나에게 뭔가를 예언적으로 알려줄까? 하나님의 예언적인 언어일까? 이런 게 아니고 무의식이 나의 꿈에 드러날 때 그것에 감추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나중에라도 알기 위해서 좀 적어보는 그래서 지금도 제 인생에 아주 상징적인 몇 개의 꿈은 아주 지금 어제 바로 꾼 꿈처럼 분명하게 꾼 꿈들이 있어요. 그런 꿈들은 저에게 희망도 주고 또 나 자신을 달래기도 하는 그런 꿈들이어서 제가 그 꿈을 다시 기억하고 방문하는 걸 또 즐거워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의 섀도우는 나의 그림자는 창조적 작업에도 드러나요. 예술가들 보면은 자신의 외로움이나 또는 고독감을 그림에서도 드러내고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기 때문에 그 작품을 많이 보게도 되잖아요. 이제 고호 같은 작품들, 저도 고호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호의 작품에 보면은 뭔가 공허함과 그리움과 또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묻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또 긍정적으로 표현될 땐 해바라기 같은 그림을 또 그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밤하늘에 빛이 별이 빛나는 스테리 나잇이라든지 또는 그런 해바라기 그림 이런 것들을 보면 그분의 작품 세계가 또 작품 세계에 드러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호기심도 갖게 해서 고호에 대해서 책도 읽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창조적 작업에 문득문득 숨어있는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신다면 좀,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래서 그렇구나. 그런 걸 깨달아 가면서 자기 탐구를 더 해 나가실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일단 한 전체적으로 5가지 정도 요약해서 알려드렸는데,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길, 탐구하는 방법, 오늘 강의를 요 정도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